이야기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 반면 종교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종교인 소득과 구분된 종교단체 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종교인 과세 첫 시행이란 점은 의미 있지만 반쪽짜리 제도란 비판도 큰 상황.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종교인 과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 분의 민간인과 한 분의 종교인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종교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종교인이세요? 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 안수는 받았죠. 목사 안수 받고. 활동은 안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예. 이건요? 안 하죠, 절대. 술, 담배를 안 이게 합니다. 뭔데요? 술 아닙니까? 그래요? 어떻게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술 진짜 안 해? 네, 저는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그럼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죠. 바람도 안 피워요? 그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당연합니다. 돌직구.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안 피웠어요? 예. 전혀. 알겠습니다. 자, 모처럼 고재일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고 기자는 종교인 아니시죠? 네, 종교인은 아니지만 선직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다 하지는 않습니다. 바람 피고 술도 안 드세요? 술은 조금 마시고. 담배 안 피시고. 네. 그럼 바람 가끔 피시고.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 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나요? 예. 예,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상황. 일단 뭐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계속 유예되다가 예. 드디어 이제 올해 8월 1일 이제 시행령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예. 지금 내일 이제 시행령 예고하고 1월 1일부터 예. 과세에 들어간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제 대체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동안 극렬하게 이렇게 막다가 그런데 저런 것 같습니다. 명분에서는 종교인들이 졌는데 실리에서는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에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왜 종교인을 과세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우세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략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지만 세 가지 정도의 얻어냈습니다. 하나는 종교활동비를 제외하기로 해서 과세 항목에서 그래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종교활동비로 돌렸을 때 그런 비과세 혜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인 과세만 하고 종교단체 교회나 사찰에 대한 그런 과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단체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2년간 유예하겠다고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뭐 특별히 성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큰 어떤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 이 정도에서 2년 동안 일단 워밍업 기간을 거치겠다. 네. 아하. 그런데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내일 발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발표, 북한은 발포. 네, 그러네요. 네. 예. 뭐 저거 종교인 과세되는 거에 대해서 항의해서 미사일 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사람들 그렇게 이제 또 오해할 수 있죠. 아니 네. 보수 언론에서 말을 막 만드니까. 맞습니다. 예. 종교인 과세 항의해서 김정은이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교인데다가 또 저런 그렇죠. 그 폭력적인 집단이 네. 미사일을 쐈다. 그럼 그 어르신들 들으면요. 종교인 과세 혹해가지고 반대해서 그 발표했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J-모일보, C-모일보, D-모일보 이런 데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 빠졌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공회는 미리 내고 있었나요? 성공회는 잘 모르겠는데 내고 국내 있었나요? 이렇게 가톨릭 사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과세 내고 있었죠. 1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근로소득세를 자진으로 과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도 조계종. 예. 다른 천태종, 태고종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계종은
자진 과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게 의무적으로 되지 않아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스스로 자진 납세를 하면 혜택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예를 들면 세금을 내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보호라든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종교인들이 다 개인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금도 개인 그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되고 의료보험이나 다른 뭐 연금 같은 것도 개인이 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뭐 어떤 단체로 등록이 되고 거기에 직원들이 전부 다 세무회계에 참여해서 자진 납세를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직장으로 인정이 돼서 직장 내에서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인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왜냐면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교회 제일 높은 분을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부목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저 이분들은 가톨릭으로 따지면 이제 본당 신부님, 예. 그다음에 보좌 신부님. 예,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그 담임 목회자가 받는 연봉에 뭐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10분의 1, 뭐 5분의 1. 뭐 이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는 큰 교회 그것도 큰 교회 담임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대 연봉을 받으면 저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수익이 거잖아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 2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이 정도 주로 받거든요. 부교역자, 부목사들이. 근데 이분들은 도리어 그 돈에서 또 자기가 연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의료보험비도 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의료보험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돼버리니까. 그럼 교회에서 그걸 보조를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게 회사처럼 하나의 조직이 세금을 내는 조직으로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일부 내고 또 교회에서 일부 내고 이러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90% 이상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찬성하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찍힐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들이 다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스님들도 다 내니까 반대할 이유가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그렇고. 예, 조그만 교회나 아니면 부교역자라고 소위 이제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전도사 이런 분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데 보수는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근데 그게 차라리 세금을 내는 기관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세무 당국의 어떤 감시를 받게 되면 예. 일정 부분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복지가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좋은 거네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반대를 해도 이제 시행령 됐는데, 자, 반대를 하니까 이분들을 좀 무마하려고. 이거 빼고 좀 차 빼고 차 띄고 푸 띄고 뭐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이 종교인 과세를 하려고 했던 취지를 좀 처음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종교인 과세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워낙 사실은 소수예요. 그리고 예. 그 과세해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큰 규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세 형평성과 조세 투명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춰진 세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 대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968년 초대 국세청장부터 이게 수건 사업이었고 이게 됐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종교인 과세를 안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 과세 반대하시면서 이렇게 이건 종교 탄압이라고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OECD 국가는 기독교 탄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해서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뭐 비영리법인인가 그럴 테니까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과세나 그런 걸 하겠지만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다 과세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나라로 왔는데 하나님이 유독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만,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만 편애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기승전 결론도 지금 이 그런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 내가 버는 돈 중에 이 돈은 세금 내고 이 돈은 안 낼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세청이 판단한 거 법과 이 명령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종교활동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 종교단체에 있는 뭐 당회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되게 돼 있어서 그 구조에서 얼마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이 주장하면은 그게 종교활동비로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게 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생각을 해보고요. 네. 연봉을 뭐
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적정해서 연봉 한 12억을 받아요. 네. 그럼 이제 월 1억이니까. 예. 1억 중에서 네. 100만 원은 예. 급여고. 280만 원까지 하셔도 돼요. 280만 원까지 해도 세금 안 내요. 280만 원은 급여고. 예. 이게 280만 원 하면 복잡하잖아요. 계산하니까 200만 원 할게 200만 원. 네. 이거 빼기가 힘들어요. 200만 원은 급여고 예. 9,800만 원은 종교 활동비로 지급하는 거야. 네네. 그럼 9,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 예. 그리고 200만 원도 세금을 안 내. 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그 이제 그럼 대국민 사기극이네. 그 국정농단 세력이네요. 그럼?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 비유하시기는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법인카드와 비슷한 거다. 기업에서도 이렇게 어떤 그런 기업 활동하다 보면은 필요한 지출이 있는데 비용으로 거기에- 인정하잖아요. 예, 법인카드. 예. 근데 저는 몇 가지 측면 좀 완벽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업 자체가 법인세를 내는 주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 법인세. 기업의 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20몇 프로에 22% 정도, 1% 정도의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 쓰는 것은 이미 거기서 세금을 내고 있다. 예, 거기서 이제 비용의 오. 처리 부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카드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잖아요. 예, 제한돼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게. 요즘은 차량 비용도 네. 연 1,100만 원인가 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예. 차량 운영비 이런 거를. 네. 예전에는 무한정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량 한다 그러면서 이사한테 준 차량이 무슨 그 업무용으로 갖고 6시 이후에는 못 쓰게 되는데 하루 종일 쓰고 다니고 개인용으로 휴일도 쓰고 다니고 그리고 기름값 뭐다 그 청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종교 활동비일 경우는 비과세다? 그러면 문제가 눈 있는 가리고 거죠. 아웅이죠,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예요. 종교 활동비가 눈 가리고 요즘 말이 바뀌었네. 눈 가리고 야옹. 주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인카드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이제 뭐 교회만 예를 들어볼게요. 예. 제가 교회 목회자의 사례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례비 안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게 월급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차량 운영 지원금 얼마 매달, 도서 구입비 얼마. 그다음에 신방 가는데 드는 교통비 얼마, 그러니까 자녀 학비 얼마. 이런 항목이 식대 엄청나게 얼마, 많아요. 네. 숙직료, 뭐 여비 등 얼마. 네, 사례비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교회를 그냥 목회 활동비가 되고 이게는 종교 활동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 안 내는 거네? 그렇죠. 그건 안 내는 거죠. 근데 그건 다 개인이 받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가다 쓰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아요, 직접. 예,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 그러니까 카드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월급 항목처럼 그냥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월급 항목에 항목만 다른 거고 예. 그걸 이제 목회 활동비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지금 말씀하신 건 받은 돈의 90% 이상을 그냥 비과세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항목만 바꿔주면 돼요. 준 돈은 똑같이 주면서. 저걸 보고 설명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이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방금 이제 그런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 비과세 항목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소득에서 제외되는 저 목회 활동비라는 예, 과세 비과세는 일단 네. 그 급여로 받는 것 중에 예, 예. 그렇죠. 급여로 받는 것 중에 과세가 되는 생활비, 항목과. 사례비 이런 등등 상여금 등등 여기다 세금을 매기고 네. 비과세는 본인 학자금, 본인 차량 유지비 이건 한도가 있네요. 네. 월 20만 원 이하, 출산 및 보육비 6세에 월 10만 원 이하, 사택 지원 이런 등등은 비과세 세금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저 부분은 이제 이 기본적인 근로소득세의 어떤 그런 그 기준에 원칙과 근거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고요. 소득에서 제외되는 그 목회 활동비를 저거를 목회 활동비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런 활동비를 세금을 낼 돈인지 안 낼 돈인지를 기업이 판단하게 한다면 말이 말이 안 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목회 활동비를 종교 단체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목회 활동비라는 이 명목이 너무나 포괄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목사님 댁에 집에 난방비가 말하면 아니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난방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목회 활동비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사적인 그런 영역들을 목회 활동비로 뭉뚱그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뭐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활동하면은 신도들도 있고 눈이 많으니까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해외 여행을. 근데 해외 여행을 해외 선교비. 늘 해외 선교 활동이라 그러셔요.
그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목사님 정말 선교 활동 하셨어요? 눈을 싹 이렇게 피해요. 어?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그런 데다 목회 활동도 그 들어가는 거죠. 목회 활동이라고 하면 종교 활동이라고 하면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그렇죠. 쌌어.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나 이런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 가늠하기 한도를 힘들 정하자. 때 예. 그때 이제 원칙을 정해서 그 원칙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자면 그런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우리가 비용 인정을 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해주면 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어떤 금액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증빙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공을 그리고 권한을 어떤 세금에 대한 권한을 그쪽 종교단체로 넘겨버린 것은 그건 이해하기 힘든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개정이 좀 돼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교회에 성직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신도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 신도들이 있잖아요. 예. 등록 신도에 비례해서 그 상한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0명이다. 예. 그럼 상한선을 월 종교 활동비로 한 100이나 150 정도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모니터링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샘플링 하면. 그래서 1000명일 경우에 월 100만 원이다. 목회 활동비. 그럼 10,000명이 되면 10배로 10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 10배 종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상한액을 좀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정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숫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정부가 예.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 이상의 예. 목표 활동은 더 이상 비과세가 아니다.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예. 또 지금 하나는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를 지금 고절기라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걸 교회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차라리 종교단체가 그러면 규역으로 정하거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을 받아 결정. 그렇죠. 이게 그럼 뭐예요, 교회 이게?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목회 활동비 안에 다양한 형태의 항목들을 만들어서 그걸 또 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게 월급 대신 받게 되는 비과세 항목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예. 정부가 좀 이걸 명확하게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종교 단체 어떤 협의를 통해서든 뭐 합의를 봐서든 이런 항목만 목회 활동비로 한다. 그 외의 항목을 무작정 만들어내는 것은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룰을 만들지 있어야 될것 않으면 같네. 그거는 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내가 낼 거 어떤 건 세금 과세 항목이라고 어떤 건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죠. 네. 그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나 이런 분들에게 판공비를 무한정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공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한액이나 이렇게 그 인정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연봉 10억인 이사가 있다. 그럼 판공비로 우리 회사의 활동을 위해서 더 써라면서 한 2억이고 3억이 그 사람 급여로 줘요. 네. 급여로 주면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증빙을 해갖고 회사에 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3억 늘어나는 것만큼 개인이 소득세 내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건 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고 돈이 이동하는데 세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종교단체가 무한정으로 허용을 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종교법인하고 예. 그러니까 이 단체와 이제 종교인을 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양당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세금을 피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비과세죠. 주차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 뭐 카페라거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소득은 발생하는데 이제 거기에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수물 구석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사실은 목회자분들에게 많은 소득이 되는 게 뭐 부흥회비나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방비나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그런 용역에 대한 어떤 사례비인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배꼽이 더 클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소득에 대해서 제외되게 되는 거죠. 예. 그 교수님, 예. 요즘 이제 대형 교회 가보면요, 교회를 져놓고 뭐 1층, 2층, 3층 이런 데다가 프랜차이즈 카페도 들어오기도 그렇죠. 하고요. 카페를 하죠. 예. 그럼 카페를 들어오게 되면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임대도 소득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소득 본인들이 또 교회 신도들을 위해서 와서 커피 마시라면서 싸게 뭐 1,500원, 2,000원 네, 싸게 맞습니다. 받으면서 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도 운영하는 있고요. 경우 많죠. 자, 지금 종교 법인에다가 과세하는 경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죠.
그렇죠.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과에서는 없단 개인한테 말이에요? 하는 거죠. 예, 개인한테 하는 종교인한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1조나 뭐 이런 거 세금을 안 내는 건데 내는 거죠. 헌금 이제 뭐죠 불전함. 예, 예. 불전함에 넣는 것도 이제 세금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안 하고 예, 그러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나 종교단체가 영리 활동을 한다. 예. 그건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겨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쓰냐면요. 그걸 예. 돈 주고 산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고 자기가 성심성의껏 헌금한다고 얘기해요. 그 통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격을 붙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름을 붙여줘야겠네. 꼼수통. 예를 들면 가게 같은 데 가면 뭐 예. 아메리카노 얼마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메뉴만 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먹고 감사해서 거기다 1,000원도 아, 그러면서 거기다 써놓죠. 옆집에는 커피가 5,000원. 옆집에 커피가 5,000원.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들이 그렇게 편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리합동이 되는 건데 그 예. 선교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만들어서 주고 그걸 먹는 사람은 감사해서 그냥 선교비로 얼마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봉도사님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상속세를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래서 그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이제 때려 넣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때려놓으면 좀 아프잖아요. 그냥 놓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다음에 또 자녀분에게 목사 안수를 준 다음에 그 교회를 넘기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그런 종교 활동비로 자녀에게 간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할 요인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그 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편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재벌 보면서 좀 웃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실제 명성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 아들이 또 하나예요, 이름이. 힘 하나. 그래서 아들 볼 때 하나님 그러면. 너무 못 때려요. 이름이 하나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모독 아니에요? 그렇게 신성 모독이네요. 신성 모독이에요.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안수를 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몇 번 모독을 당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름도 모독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12년인가 13년인가 청월함 아카데미에서 이런 특강을 할 때 본인은 이 교회를 세습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아주 공개 장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은 뒤통수를 맞고 이 하나님은 재산을 받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교회 세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거를 이 십자가라고 그 1년에 350억 원의 저 현금이 들어오는 명성교회를 물려받은 걸 십자가를 떠안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 독이 든 성배라고 그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궁금한 게 물론 이제 그 종교적 양심에다 호소하자고 이게 편법이고 예. 꼼수고 예.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이런 건 목사님들이 스스로 알지 않나요? 뭐 아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 게 사실은 세상 분들, 세속적인,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의외로 교단 내에도 그걸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개혁이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도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대형 교회에 의해서 막 억압받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내요. 이게 제대로 되니까 정말 교회가 사회를 정화하고 사회가 깨끗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 단체야 뭐 아까 말씀한 법인이고 거기는 그냥 비영리 단체니까 뭐 그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사업을 하는 NGO 단체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개인이 월급을 받고 뭔가 보수를 받았다면 거기는 당연히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안타까운 부분이죠. 재미있는 부분이 명성교회 세습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또 옆교회 목사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옆교회 광성교회라는 그 큰 또 교회가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광성교회 목사님은 뭐 교계에서 뭐 그런 당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이 과정에서 세습하기 좀 전에
지역 노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요. 그때 이 광성교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전에 명성교회에서 광성교회 부동산을 시가보다 상당히 더 값을 후하게 쳐줘서 인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발생한 뒤에 이 지역 노회를 통해서 세습을 인준해주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글쎄 뭐 기독교계 총체적 이 단일 교회에 그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형 교회에서 이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야, 아니 그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명성교회 목사 씨라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잖아. 목사 씨. 님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가 좋습니다. 목사가 삼환이에요. 삼자 환자. 환은 구슬 환자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분. 그렇죠. 아니, 제 느낌은 세 개의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지 세 개의 고리란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로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렇습니까? 네, 삼위일체로. 삼위일체는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세 개의 구슬이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전한. 아들은 하나예요. 김 하나. 그냥 한 창피해요? 같은 목사로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의도 하고, 또 법도 있어요, 교단에. 이렇게 세습하면 안 된다고. 세습 금지. 네, 그런 법도 만들었어요. 근데 세습 방지. 그 법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사실 큰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상환 목사의 명성교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10만 명, 성도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아까 노예 얘기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예요. 거기서 이걸 관리하거든요. 전체 그 지역의 뭐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떤 활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할 거면 징계도 하고 또는 뭐 제정할 거면 규정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그 교회가 그 노예가 이 교회의 영향력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왜? 노예 활동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지출을 하고요. 노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노예 입장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노예를 거의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아니 등록 신도가 10만 명, 연간 재정이 1,000억. 예. 그 연간 재정 1,000억이면요. 대한축구협회가 한 1,400억, 1,200억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팀이 잘 못하면서 한 700억 정도로 주저앉았거든요. 한 교회 예산이 대한축구협회 예산보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신도들이 입는 그 상처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신도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이제 과정에서 물리력이 발생하는 그런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처까지 남기는데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내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장로가 됐든 문제 제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몰아내는 거예요. 아예 교회 쫓아내고 그다음에 파면을 시키고 예를 들면 장로직을 파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최고 의결 기구인데 당회장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맡고 당회원들은 장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들은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두 명의 장로가 거기에 거부해서 반기를 들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언론에 폭로를 하면 그 사람들의 장로직을 파면시켜버리고 교회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요.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뭐 힘이 없잖아요. 장로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했다가 그냥 쫓겨나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스스로가 아니라 물리력에 의해서 쫓겨나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거나 일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성도들이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 하나님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부정과 비리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하면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명진 스님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책에서도 썼는데
스님이 부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진짜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아주 독실한 그 기블릭 기독교 불교 가톨릭 신자예요. 응? 아주 독실한. 오늘 하나 배워가는데 기분이. 네. 네. 그런데 그 천주교 만주교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천주교니까 맨날 1,000원밖에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만주교로 바꾼다. 아니, 이왕 바꿀 거 억수교회로. 그거 헌금을 억울하네요. 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 중에 혹은 사찰 중에 단기간에 급성장한 성당 사찰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교회만 단기간에 급성장한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0, 30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도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이 교회가 누구 거냐? 그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내 거야라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그렇죠. 거죠. 예. 목사님이 이 교회는 내 거야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교회 회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상속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저희 옛날에 제 지역구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욕심을 좀 부리셨어요. 네. 이제 지역구 안 돌아가실 건가요? 지금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면복권. 국회의원 안 해요. 국회의원 안 하기로 예. 했어요. 네. 방송. 예. 방송을 통해서 예. 좀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욕심을 내니까 그 교회 장로회에서 네. 장로회가 최고 의결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연히. 장로에서 그 목사님 쫓아냈어요. 근데 장로회 그 의장이라 그러면 뭐라 해요? 장로회 회장? 회장이라고 그러겠죠. 예, 장로회 그분도 회장.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버금가는. 예. 그 회장이 또 동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에서 목사님과 동생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보냈어요. 이렇게 민주적인. 보내고 나니까 교회 부흥이 잘 돼갖고 막 2배로 늘어나요, 신도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욕심내면 신도들이 그 심판에 되거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지금. 있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신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 기복신앙 비슷한 게 좀 남아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분이 예, 자기의 복을 기원하는. 그러면서 목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신성화하고. 네,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신앙생활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은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심겨져 왔어요. 아주 오래전인가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이 잘못한 것을 성도가 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금기시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은 누가 심판할 유일하게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다윗을 예를 많이 드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거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예를 들면서 어쨌든 예. 그걸 예를 들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그걸 인용해서 목사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분을 공격하거나 그분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 사람은 할 수 없다. 예. 이런 이미지가 이제 교회에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결국 지금 말씀을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변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그 기독교나 이거를 그 폄하하거나 혹은 그 명예훼손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건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 인천에서 한 목사님이 신도하고 바람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남편이 그 호텔을 급습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 7층에 8층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네. 그 유명한 기사예요. 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올해 그 질병으로 급속으로 사고로 돌아가셨다. 원인도 안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신성시하고 그렇죠. 그게 실제 우상숭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죠. 지금 말씀하신 예. 그 사례만 보면 그건 그 분명 기사가 우상숭배.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게. 그건 우상숭배죠, 사실은. 그래, 잘못된 걸 밝혀야죠. 밖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하다가 그런 짓을 했으면 이건 파면을 시키고 예.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도 대형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목사님들 뒷담화하는 자리가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목사님들이 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종부세.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인용을 많이 하는데 그 종부세를 없애는 날 서울대 교수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오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국회에서 조찬 연구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분 보수적인 분이에요. 네.
여자 교수님이었었는데 자기 종부세 대상이래요. 예. 근데 아침에 얘기하다가 울먹이면서 눈물을 실제로 흘렸어요. 부자들을 더 이상 창피 주지 마라. 종부세 내고 싶다. 네.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많은 소유가 있으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만 부자를 그렇게 천박한 집단으로 만드냐. 네. 그랬거든. 저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이런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성직자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마라. 네. 매도당하기 싫다. 그렇죠. 세금 내겠다. 특수활동비, 종교활동비 없애라 다. 이게 뭔 얘기냐. 그렇죠. 이러한 그 셀프 적폐 청산하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 있어요. 그게 있어요? 목소리가 적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조명을 안 받아서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기독교 개혁 실천위원회인가 무슨 그런 맞아요. 모임 중 네, 네. 젊은 예.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심지어 원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원로분들 중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가서 반대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계속 자기들한테 자기 사유화하려고 하고 세습은 정말 이건 제가 볼 때 성도들 기독교인들 중에 90% 이상 반대할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회자에게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고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순응하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종교 사유화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세습하는 그런 사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한 뭐 40살까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물려받을 때만 머리 깎고 와가지고 스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찰하면 우리 또 산중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불법 사찰. 근데 그 사찰의 의미가 일본에서는 예. 거의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장례식을 집행하는 일종의 서비스 업체에 그렇죠.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장례식 정도를 집행해주는. 그래서 그 영업력을 인수인계 받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세습으로 가면은 저는 그런 일본 사찰이 갖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우리 사회에서 못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떠난 그 교회나 예. 목사나 성당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청자가 떠나면 우리 방송에 왜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결국은 신도고 맞습니다. 국민이고 시청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민주화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교회가 세상적인 모든 룰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근데 지금 구조를 보면 그런 의사결정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어떤 교회 내 권위적인 집단이나 단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예. 그것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부분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그 범위를 종교 활동비는 면세다. 비과세다. 이런 등등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결정 단계가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시행령 바꾸면 또 가능할 수 있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종교인 과세한다라고 하는 그 턱을 넘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는 국회에서 다 절차를 밟아서 끝난 것이고. 다만 이제 시행령 시행하면서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우리 2부 순서 나온 김준영 교수도 또 교회 오빠예요, 여기도. 네? 여기도 목사님 되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서 하는 바람에 그냥. 앞으로 그 시행령을 고치면서 과세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 개선의 방향은 여지는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고.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그 명성교회 세습 반대할 때 원론 목사님이 한 분 거기 가서 예.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렇게 힘 있는 목사한테 왜 가서 개기느냐.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진대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 하셨어요. 김동욱 목사님. 그러면 나 천냥 내고 나 할 말 할게. 그런 분도 있었는데 좀 자정작용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의 죄악상을 다룬 코바디스 김재환 감독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됐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됐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으며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됐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김재환 감독의 말입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여기서 우리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상속받는 대기업이 됐다. 교회가 좀 정신 차리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품격 75일간 이어진 침묵을 깨고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960km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고도가 4,000km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예상 사거리는 10,000km 이상이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침묵을 깨고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이유로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 등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한 대응이자 핵무력 완성 전 시험 발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는 북미 간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강대 강의 대결을 선택한 거라면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다뤄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속내가 무엇인지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고도, 장소,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이례적이었던 북한의 16번째 미사일 도발, 그 배경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소식입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교육파 김준영 한동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찬성하시죠? 당연하죠. 저는 물론입니다. 어, 저는 참고로 무교입니다. 무교예요? 예, 예. 아이, 그 기불릭 믿으세요. 제가 신종 종교. 첫 번째 소식은 별로 찜찜한 소식이네요. 두 번째 소식도 역시 찜찜한 소식이네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정리해 주시죠. 미사일 발사. 미사일 전문가. 예, 미사일 전문가시고. 예. 저야 뭐. 제가 뭐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아침에 새벽에 뭐 삐삐거리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만 속보가 떴더라고요. 예. 예. 오늘 새벽 한 3시경에 예. 북한 이제 평성이라고 이제 평양 옆에 있는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 예. 그래서 뭐 최고 비행 고도가 4,477km인가요? 북한이 발표한 게 그 정도였던 것 같고, 또 비행 거리는 이제 950km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미사일 사거리는 최고 비행 고도에 한 곱하기 3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강 한 4,500km까지 올라갔다고 한다면 곱하기 3을 하면 한 13,000km가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전역,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일단 사거리상으로는 들어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예, 궤도 그 재진입 기술,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 이건 안 됐나요? 지난번에 IRBM급 백악관 6,000에서 7,000km 날아갔을 때 그때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정도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재진입할 때 엄청난 고압이 발생하니까 그거로부터 이제 안에 있는 내용물, 탄두를 보호를 해야겠죠. 보호하기 위해서 한 예, 예. 40에서 60도를 유지하는 것. 뭐 각도도 중요합니다만 아니, 고압 보호부터 열. 보호할 수 있는 예. 그걸 이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하는 위치에 이제 그걸 정확히 탄착시킬 수 있는 예. 그 두 가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그 두 가지 관문을 다 넘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완성 단계에 들어갔나요? 보통 이게 이제 불안하면 이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폭발을 한다든지,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비행 과정에서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원형 공선 오차라 그러는데 이제 예. 좀 딴지역으로 떨어진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상마가 그렇죠. 균일되게 네, 타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른 곳으로 빠지는. 네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북한이 설정한 목표에 정확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탄두가 뭐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탄착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위성으로 확인됐나요? 이제 북한의 발표 내용, 북한의 발표 그리고 내용으로 이제 지금 뭐 지금 한미 군당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성공으로 간주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어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진일보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제 일부에서는 좀 의심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상각도 발사가 아니니까 재진입 자체가 완전히 했겠는 의심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안에 뭘 넣느냐.
실제로 묻던 폭탄보다는 훨씬 가벼운 걸 넣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의심들을 제기하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 네네, 아니에요? 예. 자, 북한이 며칠 만에 그 발사했다고요? 75일. 75일. 어떤 그때 예측을 하긴 하셨는데 네, 사실 한두 번 더 했죠. 하실 것이다. 네. 핵실험은 좀 위험하니까 발사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셨었죠. 예, 핵실험은 뭐 실제로 뭐 웬만큼 제가 보기에는 완성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ICBM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두 가지 의심이 있었죠. 사실 지난번처럼 태평양 넘어서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되 예를 들자면 조금 더 높여서 거의 실제에 가깝게 태평양 상공까지 해서 동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시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유엔 연설 이후에 계속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 페이스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번에 그 정도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그때 예상은 저 태평양까지 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왜 그쪽까지 안 나가고 동해 수역으로 발사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추정은 가능한데요. 예. 그게 이제 워낙에 부담감이 있고요. 또 예. 실제로 거기에 그때는 핵탄두를 싣는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이제 그거는 뭐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 완성을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북한이 지난번에 미국의 압박이나 제재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뭐 시쳇말로 좀 쫄았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분석도 쫄았다? 있고. 아. 그래서 도발 수위를 높이지 않고 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타협책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75일간 자기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 뭔가 기술적인 완성도에 좀 더 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대응이 궁금하잖아요. 예, 어떻게 대응했나요? 뭐 오늘 We will take care of it이라고 해가지고 뭐 코리아 패싱하고 연결해서 자기가 뭘 하겠다. 근데 대통령이 바로 사실 제가 어제 그 정부 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도통신만 안 게 아니라 전부 비상 근무에 어제 들어갔고. 아, 어제 청와대 관계자들 안보실. 안보실 관계자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쪽 자문위원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내용은 모르지만요. 그러나 분명히 어제 비상이 걸렸었고요. 그러면 충분히 대비가 됐고 발사 2분 만에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의 워딩도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분명히 도발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되 선제 공격이나 전쟁 문제까지 아마 다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화도 했고요. 네. 전쟁이에요? 아니요. 오, 전쟁 얘기하니까 섬뜩해요. 일단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다짜고짜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한미 정상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곧 네. 미사일 발표가 예측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레이더 가동 그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됐고 그 해당 부대에서 굉장히 통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있었던 것이고 방금 전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미사일 발사 전부터 청와대 안보실 사람들이 이제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던 거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 앞으로 이 외교적 상황,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 틸러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전히 외교 옵션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 이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안 지겠다는 얘기죠.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죠. 그러니까 올해 그 1월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마감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트위터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북한이 일단 사거리상으로 ICBM을 발사한 상태에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포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뭐 이런 이제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식, 이른바 강력한 경제 제재, 그리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무력 시위, 이걸로 이루어진 최대의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지금보다 더 강화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내비쳐져 있습니다만 그건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접근법이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미국 내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40일 법칙, 60일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외교에? 네, 미국 외교에 이제 40일 법칙이 뭐냐면 7월 4일, 28일 하고 9월 7일까지 6차 핵실험까지 40여일 됩니다.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국무에서 틸러슨이나 조셉 윤에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75일이니까 예. 그 틸러슨과 얼마 전에 트럼프와 서로 IQ 가지고 한 싸운 적 있죠. 예.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석에서 그 모란이란 말을 쓰니까 모란이 말 멍청이란 말이거든요. 틸러슨이 쓰니까 트럼프가 우리 IQ 테스트 같이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 왔었죠.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틸러슨은 계속 지금도 나왔지만 대화론자지 않습니까? 국무부는 대화론이니까. 예. 국무부가 이제 애드블룬을 띄우는 거예요, 내부에서. 60일 동안 안 하면, 야,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예. 북한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60일 조용히 하면 뭘 하자.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이 컨택 포인트에서 예. 북한한테 대화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이 그 트럼프 오기 전에 아시아 순방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서너 개 정도의 네, 대화천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근데 또 트럼프는 그거 별로 소용없을 것이라고 또. 예. 헛수고하지 말라고 트위터로 날렸어요. 헛수고하지 말라고 날렸잖아요. 예. 아무튼 국무부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북한이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완성될 때까지. 그 이유도 있고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유엔 연설에서 우리를 쓸어버리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나름대로 중재 외교를 시도했던 것이죠. 예. 근데 러시아가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무부에서 뭔가 북한이 한 60일 정도 이른바 도발을 안 하면 그게 이제 뭐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바로 헛수고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60일이 지나서 이제 그럼 뭔가 좀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북한을 또 테러 정부로 재지정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동해에서 아마 역사는 처음일 겁니다. 동해에 예. 이제 항공모함 전단 3척을 갖다 투입해갖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어떤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초에는 또 공군 훈련. 230대 항공기를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또 무력시를 벌일 계획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저게 할 거 다 하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도 초강성으로 하자 우리도.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큰 제가 보기엔 문제점이 뭐냐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됐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조셉윤이 됐던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좀 일종의 좀 외교적인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좀 밀어줘야죠. 그럼 너희들이 그 잘하나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뭔가 틸러슨이 만들어서 가는데 해보려고 그러면 고춧가루 그죠? 뿌려요, 자꾸. 고춧가루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국무부의 대북 접근 시도라고 하는 게 평양에 도달하기 이전에 백악관의 문턱조차 못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가 좀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면 다 이제 트럼프가 킬시켜버리는 거죠. 헛수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대북 정책 설계자이자 주도자가 트럼프인 겁니다. 왜 그래요, 트럼프는?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시면 그러면 그 정도는 멍청이와 IQ 테스트면 자를 것 같잖아요. 안 자르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는 일단 자기의 전략이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게 협상의 전략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알까요?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걸 하면서 예. 그게 자기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느낌만 받는 그리고 거예요. 자기는 아주 머리도 좋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성공했고. 성공했고. 예. 그야말로 근거 없는 순발력에 의지하는 거죠. 예,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아시아 순방 전에도 한참 막 말폭탄을 터뜨려 놓고 예, 막상 와갖고는 안 그랬어요. 결국 와서는 무기상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상 역할을 했어요. 뭐 무기 아베 바로 신조하고 먹고 기자회견하면서도 아베 신조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가로채가지고 막 미국 무기 자랑하고 아베한테 무기 좀 더 사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 할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한 거 또 가로채가지고 미국 무기는 이렇게 좋으니까 지금 뭐 방금 전에 회담했는데 문 대통령이 한 70억 달러 몇십억 달러의 이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노림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말폭탄을 던지고 북한도 언행으로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최대한 늘리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결국 미국 돌아가서 이제 그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언론은 또 비판하고 예, 예. 이미 다 약속된 걸 뭘 했다 그러는 거냐. 그리고 막상 팔아야지 파는 거고 투자도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고 수년 전서부터 다 준비됐던 그 대미 투자 아니냐. 그래서 또 미국 언론에서 비판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죠? 그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보 그냥, 상업주의. 예, 완전 사업주의죠. 푸닥거리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푸닥거리, 무당 푸닥거리를 하면, 긴장이 고조되면, 당연히 우리가 동맹 비용을 많이 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맹 비용은 위기와 상쇄되죠. 그러니까 위기인데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내나 일본 국내에서 아무도 반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라. 미국 군수산업의 특징이에요. 그걸 이제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무기상을 자처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로 좀 안 보이는 데서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지식이 낮은 사람이 이제 그런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갖고 무기상을 자처하는 건 사실상 처음 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그 속보 들어오는 거 보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이후의 행보. 그 둘 다 지금 아무런 그 대응들이 없어요. 미국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예측을 했고. 더 이상 강력한 압박을 어떻게 하죠? 아니, 지금 안보리 또 모여서 예. 또 조금 사실상 지금도 최고지만 예. 계속 몇 가지를 더 하면서 그 제재 수준을 높이는 거는 할 거예요. 이쪽으로 갈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입장인데요. 지금 대다수가 북한이 저렇게 이제 북한은 완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또 신년사 때 우리가 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핵무력의 완성이라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90이냐 95%냐 98%냐는 실제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ICBM도 완성한 표현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죠. 요 정도만 했지 완성이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거는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뭐냐면 자기들은 이런 것들을 두고 어느 순간에 자기들이 완성을 선언해버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유리한 점에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그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미국은 틸러스는 받으려고 또 트럼프는 안 받고 그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오바마와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자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 제재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켜버리겠다. 예.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긴장 고조는 다시 높아질 수 있죠. 왜냐? 북한은 대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 하면 북한은 남한한테 갑질할 수 있죠. 평창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평창이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네. 어쨌든 평창 있을 때는 휴전에 휴전을 선언하면서 그래서 자꾸만 북한 팀들이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한테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지금 평창이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아니, 그 무슨 그 안전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평창 행사를 앞두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또다시 뭐 핵실험이나 이제 미사일 발사 혹은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의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전략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화가 더불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죠. 예. 이거는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가중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군사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다 보면 북한이 거기서 대응 훈련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기름도 별로 없는데 뭐 이제 전투기에 쓰는 이제 연료가 떨어진다든지 또 북한이 이제 전시 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고조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름수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속된 말로 맞들여 가지고 계속 이제 오늘 공언하는 것처럼 더 군사적으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압박도 강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 저 상태에서 좀 올림픽 참가가 이게 가능하겠어?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선수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조건부로 선언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런데 행사가 임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경우에 정말 북한에 참가는 고사하고 정말 이게 정말 이 반쪽 재래 행사로 전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그 이제 전문가들은 사실 예측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전격적으로 평창 참가 선언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끝까지 카드를 잡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패럴림픽은
지금 참여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올림픽을 아직 참가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아이스 댄싱에 페어 댄싱에 통과한 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IOC는 북한의 경우는 마지막까지도 기다려주겠다. 특별 지위를 인정해서 참여시키겠다. IOC도 성공시켜야 되니까요. 예. IOC가 올림픽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같으면 모든 통신이나 그다음 ID 카드 이러려면 12월 말까지 다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직전까지라도 해주겠다는 거니까 북한은 끝까지 볼 겁니다. 이거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화의 한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미국을 사실 북한을 설득시킬 게 아니고요. 또 이러다 종북 얘기 듣겠는데. 예. 미국을 설득시켜서 종북이시잖아요. 아니요. 교회 오빠의 종북까지. 그래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평화의 올림픽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그리고 북한 팀도 오고 그러면 팀도 안전해지잖아요. 북한 팀 오면 안전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계기로 해서 야, 이 그 둘이 싸우는데 화해 안 하겠다는 걸 둘이 억지로 끌어다가 저쪽 보고 있을 때 마지막에 손잡기 하면 그 손 잡는 게 화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도 되지만 잘못 돌아가면 이제 위기가 리스크도 되는 되고. 거다.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평창 행사가 매년 열리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시기적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제적으로 관건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뭐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한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뭐 대승적으로 평창대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로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한다면 중단한다면 행사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참석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예. 개인적인 바람은 북한이 그런 입장을 내기 전에 예.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예, 적어도 평창 대회 기간 동안은 한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가 먼저 밝히고. 뭔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런 노력이 모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색이 되고 있는데 문제 또 이게 남남 갈등 아니 그런 노력 모색하게 되면 또 저 그 좌파 정권이냐 뭐 종북 정권이냐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비판이 그러니까 미국 외국 그다음에 북한 이런데 하고 기싸움하는 것보다도 우리 내부의 반대 세력 때문에 더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워딩이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는 쌍중단 예. 얘기하는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는 이제 군사훈련을 군사 준비하고. 중단하는 건데 합법과 불법을 교환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한미의 합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고 평화롭기 위해서 수년하는 건 일시 수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군사훈련을 뭐 일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거나 뭐 저는 일시 중단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사실 북한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맞아요. 네, 언급하지 말고 평창 대회, 그러니까 평창 행사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수단을 파견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예. 당연히 미국의 목표는 동계올림픽 우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행사의 평화로운 성공적인 개최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북한 언급할 필요 없이 예. 평창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한미 양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한테 전달하는 안 것이고 하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 세계에다 선포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나라 밖에서 보면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해죠.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이런 어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예. 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강력히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뭐 생각이 좀 다를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적인 영혼은 어렵게 개최한 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삼수한 거 아니에요? 삼수. 예,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예. 여러 가지 뭐 두탈들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유치를 한 만큼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염원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국민들이 또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하나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18년 평창이고 예. 그다음에 도쿄가 썸머올림픽 2020. 그다음에 2022가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뭐예요 또?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요? 이거를 평화의 아시아의 올림픽 이어스라고 예. 피스 이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정상회담 가면 한중 정상회담 가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이걸 기회를 살리려는 노력들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붕비죠. 10월 7일인가 8일인가 한중 정상회담 잡혔잖아요. 아직 내부적으로 비밀인데요. 그보단 뒤에입니다. 어제 예. 그렇게 될지 한 일주일 뒤로 될지 어제 정해졌는데 예. 청와대 사람들 만났나 내가? 방송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하면서 들어갔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리고 그 아까 하시는 말씀을 조금 연장해서 북한이 미국과 외교에 도료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CNN 방송에 따르면 요 보도가 나왔어요.
월 라이플리 기자가 북한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입증하기 위한 두 단계를 밟기 전에 미국과 외교에 관심이 없다. 첫 번째 단계는 ICBM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장. 두 번째는 또 수소폭탄 실험? 이것도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보도가 나왔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 두 가지 다 했다고 봐요. 지난번에 6차 실험 때 수소폭탄 했고 수소폭탄을 했으니까 사실 이 말대로 나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완성이냐 아니냐 확인 못하니까 예. 일단은 둘 다 이 두 단계를 거쳤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도 풍계리 핵실험 6차 실험이 네. 무척 규모가 큰 거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소폭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단동에서도 그 지진을 이게 그 땀 흘림을 느낄 수 있었을 정도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진행까지 하세요, 괜찮아요. 정봉주님이 피곤해 하시니까 또 우리 또, 예. 글쎄요, 저는 이건 이제 CNN이 북한 관리의 말을 간접 인용해서 이제 이게 발언과 해석이 이제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네, 섞여 있어서 정확히 북한 관리가 CNN을 향해서 1단계는 ICBM이고 그 다음 단계는 수소폭탄, 공중실험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으니 제가 보면 만무한, 라고 생각합니다. 수소폭탄 공중 실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CNN을 통해서 좀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리수용 외무상이 뉴욕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 방사능이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이제 거대한 이 대기권 안팎에 수소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러면 그 방사능 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오존층의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오존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거대한 전자파, EMP 폭탄이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이제 거대한 전자파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일대의 어떤 항공기나 선박이나 통신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한 대형 사고가 터지겠네요. 예,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북한이 이제 핵무력 건설 완성을 얘기하면서 초대형 핵탄두 장착한 ICBM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 단계 북한이 취할 방식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른바 2차 공격 능력 확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본토를 알릴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게 됐지만 핵 억제력의 핵심은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자신들의 핵 능력을 파괴하더라도 나머지 살아남은 분량을 가지고 보복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게 기본적으로 억제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예상컨대 북한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좀 ICBM 개발에 좀 초점이 맞췄다고 한다면 이걸 좀 다종화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이른바 핵무기 생산을 늘려가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쪽으로 지금까지 이제 그 기술력의 입증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아까 뭡니까 지금 기술이 네. 액체 연료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미사는 액체 연료 쓰잖아요. 고체도 쓰기도 하고요. 고체를 쓰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럼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예. 이건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주목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이제 그 단계별로 고체와 액체를 나눠서 썼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면 액체를 쓰더라도 그 연료 주입 시간이라든지 이거 어떤 그 이제 이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준을 높여가지고 발사했을 가능성은 다각도로 좀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근데 같습니다. 이렇게 75일 만에 이렇게 또 그 사거리가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제 북한은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던 것이죠. 그걸 이제 하나의 카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해칭 스트레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그게 안 먹히면은 자기들은 이제 기술 개발 계속해서 그게 일정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계속 시험 발사함으로써 예. 계속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국가 핵무력 건설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것이죠. 예. 전 세계가 중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중국만 아무 입장이 없어요. 소련도 아무 입장이 없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예. 지금까지 특히 중러가 쌍중당 쌍궤 병행 아까 말씀드린 서로 이제 중단하는 거. 쌍중단. 그다음에 쌍궤 병행은 이제 평화협정하고 그다음 비핵화를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합의까지 했단 말이에요. 쌍중단과 그렇죠. 쌍궤 병행. 한미일이 얘기하고 있는 제재 시스템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고 대화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때렸으면 누가 조금 무색합니까? 뭔가.
중국과 중국과의 러시아죠. 예. 지금 입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에 가가지고 또 이걸 얼마나 한미일에 또는 미국의 이 공세에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느냐 그런 것들을 아마 준비하고 있겠죠. 쌍계병은 뭐라 그랬죠? 핵실험 중지하고 평화협정입니다. 북한이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평화 제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어찌됐든 그 작년 2월부터 쌍중단을 얘기했는데 예. 그래도 지들도 대국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또 육제회담 참가국들이고 근데 이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내가 뭐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계속 이걸 일축해온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자기들도 고민이 있겠죠. 뭐 북한은 당연히 비난하겠지만 북한뿐만 아니라 한미일 이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일종의 이제 쌍비난. 이제 쌍중단이 안 먹힌 만큼 예, 이제 쌍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쌍중단이 안 먹혔으니까 쌍비난을 한다. 자,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네네. 근데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저는 그 선제 공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요?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쌍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쌍조심을 쌍주의를 했잖아요. 또 예. 그건 잘한 거라고 봐요 저는. 네. 더 이상 북한은 도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엄중하고 그다음 제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선제 공격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북한을 얘기하는 것까지만 실제로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쌍주의. 예. 쌍주의. 예, 이게 쌍이 이제 화두가 됐네요. 미국이 앞으로 예측되는 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정말 답이 없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능하거나 먼 얘기인데 예.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지금 간을 보는잖아요. 기싸움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 대화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핵무장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와 그다음에 북한의 핵갑질 사이에서 예. 우리가 1, 2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북한이 밉지만 이것들을 우리 스트레스를 라벨을 하고 결국 긴장을 낮추고 우리의 억지력을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미국을 따라가다가는 만약에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북한하고 한판 해라 이 정도의 반응은 좌절감에 표현하는 건 이해하는데 이게 우리 삶의 이 질을 얼마나 떨어뜨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일본에서도 일본하고 미국이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무기 세일 사고 간 이후에 일본 여론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도 이대로는 자기가 삼선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중국하고도 손을 내밀고 북한하고도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에 대한 필요성이 틸러슨 비롯해서 한국, 그다음 일본, 중국 사실 이 대화파들을 모으는 이 힘을 결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되었든 뭐 지금 뭐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ICBM을 뭐 보유하게 됐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은 막 마치 이제 미국 안보가 아주 이 백척간두의 선거처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제 소련이 이제 이른바 스푸트니크 발사했을 때도 그 쇼크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예? 1960년대 그 중국이 핵실험하고 뭐 ICBM 쏘고 그랬을 때 그때 미국의 중국을 갖다 깡패 효과라 부르면서 이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직면한 세계 최대 위협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만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관계 정상화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북한이 이제 자기들이 아무리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얘기를 해도 이 상황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선 이 상황에서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 동기를 갖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과연 지금 김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예, 우리는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그 질문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음 달 1일 날 이른바 뭐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참수부대 창설하긴 해요. 국방부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저는 이건 사실 좀 중대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걸 정 필요하면 예, 그러니까 조용히 하거나 그죠? 아니면 뭐 이게 특수 임무 여단 아닙니까? 그냥 예. 특수 임무 여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참수부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군당부에서 다시 재확인하는 이런 어떤 상황은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위협이 됐냐면 그러면 김정을 참수했다 칩시다. 그리고 참수부대가 생기면 김정은은 자기가 죽을 때 두 번째 무조건 눌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참수부대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김정은 죽였다. 그럼 김정은은 참수부대를 감안하면 내가 참수되면 죽으면 두 번째 바로 눌러버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보면은 동생 김여진인가요? 뭐 김여진이든 이인자든 아마 2배, 3배, 4배 다 계속 해놓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냉전 시대 핵교리를 보면은 옛날에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사시에 상대방의 지도자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참수작전 이런 것들이 냉전 시대 초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참수작전을 꺼내니까 다른 쪽에서 이른바 작전명 데드핸드라는 작전명을 꺼냅니다. 이게 죽은 자의 손인 겁니다. 즉 데드핸드. 상대방이 그 참수작전을 통해서 자기의 보수가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핵보복을 가한다는 겁니다. 예. 아니 과거에 미국과 소련도 그랬는데 지금 뭐 이른바 그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하고 결사 그 호의를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보다 더하면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핵전쟁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부대를 창설을 하고 이거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역으로 핵전쟁을 핵전쟁의 막아.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안타깝고 좀 불편하지만 이런 이제 과거의 교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하나 둘씩 좀 돌아봐야 잘 아시잖아요. 송영무 장관은 왜 그랬대요, 근데? 좀 모르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국민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 참수대만 만들면 뭔가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기싸움인데 바보 같은 기싸움이에요. 송영무 장관은 교체되는 건가요, 그럼? 왜 자꾸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제가 뭐 들은 얘기가 있어.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전에 막 도발하고 그럴 때보다도 결국 대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국내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건 사실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완성되기 전에 대화를 해서 중단을 하면 좋은데 또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이거 완성할 때까지 몇 번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성될 때까지는 자기 기다릴 패스로 것이다. 간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핵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전쟁이 나지 않는 부분을 관리하고 비핵화를 장기적 목적으로 두고 좀 뭐 짧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 관리에 들어가서 대화로 들어가서 북한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계속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전쟁을 안 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안보 위기 속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무척 불안해해요. 6.25를 겪으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불안해. 막 이사 가자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좌절감의 표현이 이제 다른 데서 우리도 핵 가지자. 핵 대 핵을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 예측을 좀 해주시죠. 방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시간이 다 것처럼 됐습니다. 예. 이제 북한은 일종의 이제 한번 1단계는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단계 전망에 앞서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계속 좀 기다리는 쪽에 접근을 해왔는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진 만큼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에 떨지만 그래도 대화밖에 해결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